내 친구. 거의 20년 전 나는 서울에서 그녀를 마지막으로 보았다. 그녀는 유명 체인점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빨간 줄무늬가 있는 검정색 삼각 모자를 쓰고 커피 주문을 받고 있었다. 그때 우리 나이 30을 넘어 중반이었다. 커피숍과 모자 그리고 그녀의 나이는 이미 서로 어울리지 않는 모양새였다. 디자이너였던 그녀는 부산을 일찍 떠나 서울에 정착하려 했으나 경제적 난관으로 아슬아슬한 삶을 이어갔다.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며 대형마트에서 채소를 다듬기도 했다. 어느 날 그녀는 소설을 쓴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그 인생작을 읽지 못했다. 사실 나는 읽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상황에서 소설이라니 당혹감과 비현실성의 반발감도 일었다. 또한 막연히 그 소설은 우울하며 고달픈 삶에 대한 토로 정도로 여겼었다. 서울 커피숍에서의 만남 후 5년여 흘렀을까. 휴대폰으로 모르는 전화가 왔다. 그녀의 명랑하고 낭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하방에서 쫓겨난 후 갈 곳이 없어 보호센터에 있다고 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그녀에게 30만 원을 송금했다. 그녀의 여전한 목소리에 나는 왜 그녀가 그리 되었는지에 대한 걱정과 과연 이 돈은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어떤 감정도 없었다. 약간의 책임감과 약간의 동정심과 약간의 착한 척하는 마음. 이것들이 조금씩 섞여 있었다. 어쩌면 그녀의 삶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났다. 또 어느 날 휴대폰이 낯설게 울렸다. 그녀였다. 그녀는 여전히 들뜨고 꿈꾸는 목소리였다. 친구야, 나 부산인데 한번 봤으면 좋겠어. 우리는 여고 졸업 후 그 긴 세월을 흘려보내며 몇 번 만났는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손꼽을 정도였다. 그녀를 만나러 가며 반가움과 호기심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었다. 또 어떤 것. 우리는 타인의 좋은 소식은 같이 즐거워한다. 그리고 타인의 나쁜 소식은 혼자서 안도감을 몰아쉰다. 안타까우면서도 이것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안도하는 것이다. 그녀가 그랬다. 지금껏 그녀의 몇 가지 삶의 애잔한 정황들이 나에게 일종의 위안이 되었다. 그래, 적어도 나는 그녀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지 않니? 정확히 말하자면 적어도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잖아. 비교하기도 부담스런 그런 것에 자족하면서. 그날 그녀는 흰 봉투를 내밀었다. 10년도 훨씬 전에 30만 원과 그녀의 마음의 이자까지 봉투 안에 있었다. 100만 원이었다. 그녀는 요금 체납으로 몇 번 휴대폰을 바꿔야 했으나 나의 전화번호만큼은 기필코 기록해 두었다고 한다. 1년에 한 번씩은 전화를 해서 내 목소리를 확인하곤 했다고 한다. 나는 기억이 없다. 잘못 걸려온 전화건이 했으니까. 그리고 몇 년 전 부산으로 내려와 온라인 샵이 포장일을 하며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10평 남짓한 원룸을 샀다고 했다. 뭔가 나의 마음의 빚이 다해진 기분이었다. 마음의 빚이란 그녀가 그렇게 어려운 줄 알면서도 애써 그녀를 찾으려 하지 않았었던 것이다. 가끔씩 그녀가 생각날 때마다 가을 하늘의 외로운 기러기 같은 그녀의 가느다란 울음소리와 퍼덕이는 날개짓이 떠올랐었다. 그 후 우리는 5, 6개월에 한 번씩 만났다. 그날은 8월의 여름이 하얗게 거리를 내리쬐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남의 일을 얘기하듯 태연한 얼굴로 두 가지를 말했다. 그녀가 일하는 가게가 온라인 판매를 중지하면서 그녀는 실직 상태라는 것과
그녀의 엄마가 허리를 다쳐 꼼짝을 못하여 그녀의 집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엄마는 하반신을 쓸 수 없어 대소변을 타인에게 의지해야 한다고 했다. 엄마의 마지막 남은 자존감으로 사위가 있는 다른 딸들 집에는 못 가고 혼자 사는 원룸의 그녀 집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경제력과 원룸의 구조상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녀는 너무나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친구야, 내가 젊었을 때 우리 집에 연락도 못하고 엄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마침내 내가 엄마에게 자식 노릇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 마침내라니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나의 마음은 이상한 좌절감과 패배감이 일었다. 그녀의 인생에 일어난 이 마침내의 일이란 게 비극적이지 않았으며 나는 결코 다다를 수 없는 경외감이 느껴졌다. 몇 개월 후 그녀는 집 근처 아파트 청소일을 구했다. 그녀가 일하러 간 낮 동안에는 복지센터에서 요양사가 나와 엄마를 돌봤다. 그녀는 엄마에게 아침을 먹이고 오전 8시에 집을 나서고 오후 4시면 집에 가서 엄마 귀저귀부터 간다고 했다. 순전히 엄마를 제때 돌보기 위해 이 시간에 딱 맞는 일을 구했던 것이다. 올 겨울은 유난히 추울 것이라는 기상 예보를 들으며 그녀에게 전화다. 종일 아파트 공용부를 쓸고 닦으며 총총거리고 퇴근 후는 그녀를 기다릴 엄마를 위해 잽싸리 집으로 향할 그녀와 통화하려면 시간 계산이 필요했다. 힘들지 않냐고 물었다. 그녀는 고귀한 목소리로 답했다. 친구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어. 마음의 울림이 메아리 쳤다. 우리는 보통 후회스러운 것, 이루지 못했던 것 등 대부분 자신의 에고에 집착해서 해내지 못한 것과 실수한 것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어떻게든 만회하려 애쓴다. 내 친구 그녀는 말한다. 나의 과거가 나에게 말했어. 지금 엄마를 돌보기 위하여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흘러갔어. 내가 일 마치고 집 문을 여는 순간 엄마가 안에서 너무나 정다운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러. 내 딸 왔나. 얼른 들어오이라. 그녀는 지금껏 그녀의 과거에 대하여 어떤 부정적인 단어도 쓰지 않았었다. 충분히 비참했다고까지 할 수 있는데 그녀에게는 그냥 일어난 일들일 뿐이었다.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어. 내 서울에서의 그 삶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직업도 있고 엄마 옆에 있잖아. 나는 내 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분명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것이 그것일 수도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 중요한 것은 그런 인식도 못하고 적당히 모른 척 그럭저럭 살아낸다는 것이다. 어쩌면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의미조차 거부하고 의식의 영역에서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나는 한겨울의 지하방에서 두터분 노트를 이불 삼아 쓰내려간 그녀의 소설을 읽고 싶다. 분명 동요 같은 실로폰과 동화 같은 크레파스의 이야기가 있었으리라. 친구야, 너의 일생을 통해 몽글몽글 따뜻하구나.